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과 네. 미녀 토론호 한재현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고 새로운 먹거리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또 심각한 게 이제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두 학생이 현장에서 좀 몸소 느끼는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우리 재윤 학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예. 보니까 점점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방학 기간인데도 다들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려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백 학생은요? 네,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네. 저도 지금 4학년인데 그렇죠. 주변에 4학년 졸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고야. 취업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심각하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사실 청년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 네. 이것이 또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소비 등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경제가 내리막길을 이제 갈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를 증폭시키는 이제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좀 전면적인 고용 시장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있죠. 바로 청년 고용 할당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정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34세 미만을 우리 일단 청년으로 바라보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100명이 정원이면 뭐 새로 한 3명의 청년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현재 이것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에 청년 고용 할당제가 극약 처방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핫키워드를 통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청년 고용 할당제의 모든 것. 네.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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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이 뭘까요? 그 영어 단어 뜻이 뭐예요? 스팟이? 근데 방송에서도 스팟 영상이라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트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약간 일시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간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재현 학생, 스팟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상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에서의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이 스팟 채용의 증가입니다. 스팟 채용? 네, 공채 감소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대학에서 갓 졸업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오히려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것을 바로 스팟 채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내를 살펴보자면 LG생활건강 코카콜라 음료 조직에서도 지난 5월 소셜미디어 홍보 담당자를 스팟 채용을 통해서 뽑았고요. 뿐만 아니라 상반기 공채가 끝날 무렵인 6월에도 이제 기업들이 스팟 채용을 계속해서 늘려서 제일기획이라든지 삼성 웰스토리 같은 대기업에서도 모두 스팟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팟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력직을 우선하는 이 트렌드 자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재환 씨가 예. 한 20년 전에 예.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창업을 했어요. 8살이에요. 그때도 일단 성인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간주하고, 간주하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커피숍이 많이 없어서 네.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누굴 뽑아도 사실은 그 친구를 트레이닝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커피숍을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네.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이 인적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도 바로 예. 도태가 되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예. 그런 자본도 없고 그리고 성과는 바로 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경력직 사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스팟 채용이 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의무적으로라도 좀 청년을 뽑는 그 청년 고용 할당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 제도적으로라도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청년 고용 할당제의 묻은 것. 두 네. 번째 키워드. 300입니다. 300명 정도 더 뽑고 이런 거 아,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아. 궁금한데, 네, 두 번째 네. 키워드 준비한 강민혁 대표님이 300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일단은 이 청년고용 할당제는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시행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 민간으로 이제 확대를 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기준으로 바로 300, 즉 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네. 3에서 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13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좀 진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이 매년 3에서 5% 정도 청년 고용을 의무하게 되면 약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 그 의무라고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뭐 법적 그러니까 제재 사항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이행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그 393개의 기관 중에 102개의 기관들이 이 할당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좀 안타까운 결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청년 고용 할당제의 묻은 것. 네.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표도 볼까요? 벨기에. 벨기에 나라 이름 아닙니까? 네, 벨지움. 벨기에산 초콜릿이 또 그렇게 맛있는데.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상백 학생. 벨기에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고용 할당제가 사실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 벨기에 네, 네. 군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로제타라는 게 영화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서 17살짜리 소녀가 공장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런 게 그려지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소녀가 처해져 있었던 뭐 미성년자나 아니면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벨기에 정부가 이런 제도를 내놓은 건데 2000년도에 그 이름을 따서 로제타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영화에서 시작한 제도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년 고용 할당제와 좀 동일한 제도라 봐도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일단 네. 알려져 있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대체로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제타 플랜은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에서 이제 매년 고용 인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뭐 미채용 청년 1인당 9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네. 이 덕분인지 이게 등장한 2000년에는 약 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실업률이 사실 22.6%였는데 이후에는 15.2%로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 성공? 성공?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네, 시행 3년 만에 사실 21.7% 실업률이 되면서 원상 복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장년층의 실업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취업한 청년들도 정말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런 제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낙인도 굉장히 심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진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이 청년 고용 할당제가 이미 공공 부문에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이 제도가 이제 공공 부문을 넘어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현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벨기에의 그 로제타 플랜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볼까요?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
찬성 대 반대입니다. 일단 취준진담 그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슬슬 올라오는 하반기 공채를 확인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해 이것밖에 안 뽑아? 여긴 더 적네. 뭐가? 그 하반기 공채 뜨는 거 보고 있는데 이 기업 대부분이 작년보다 더 적게 채용을 하네. 우리 이제 어디 가니? 아, 그러게.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다. 이럴 때 그 의무적으로 좀 청년들을 받아주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니? 에이,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지. 필요도 그러니까. 없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회사에 짐이 될 수 있잖아. 아니야. 회사 들어가면 할 거 없겠냐?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잖아. 야, 회사에서 억지로 뽑은 사람들한테 이바지하려고 하려면 허리가 필걸. 그럼 회사도 점점 어렵고 결국 잘리는 건 우리 아닐까? 야, 취준생 주제 회사 걱정하기는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취업을 하고 봐야 할 거 아니니? 멀리 내다봐야지. 취업이 끝이 아니잖아. 취업 후까지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눈 좋아서 좋겠다. 자,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이 막막한데 어떻게 먼 미래까지 살펴보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게요. 이 청년층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온 이 상태에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늦더라도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으로의 적용,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피부로 느끼듯이 이제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청년고용 할당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고용 효과를 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도입은 단기간에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할당제는 그런 기업에게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사회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역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더 이상 민간 기업이 그들의 이윤 극대화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반대 측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재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할당 제도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처럼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제도가 하지만 청년 이외의 계층에게는 굉장한 직업의 자유 침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이외의 계층에서는 나이로 인해서 명백하게 직업을 구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 헌법이나 아니면 고용 관련 법안에서 성별이나 혹은 나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본 원칙과 굉장히 상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벨기에 사례처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도 있고요. 청장년, 중장년트처럼 기존 인원의 해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만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처럼 이런 시기로 시행이 될 때는 큰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사실은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게 사실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고려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시도하는 게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기존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제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 고용 할당제고요. 화두는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지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먼저 성백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임의로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경기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언제 이러한 경기 문제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또한 그런 개입을 통한 해결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전체 그런 기업 인원의 3%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그런 계층의 고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사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기업에서 시작될 때도 순탄하게 시작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떤 분이 헌법 소원을 내셨어요. 그 장년층이신데 청년에게만 하면은 나의 고용의 자유가 침해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5분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분이 맞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취지에서 사실 본다면 기본권 침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침해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먼저 원칙적으로 이거를 제약할 명분이 충분하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를 정하는 거지 조금만 침해하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 기본권 관련된 법안을 얘기할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겉으로 보면 이렇게 1대1의 그분과 그분의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대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청년층이 취약계층이다. 분명히 취업에서는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긴 하지만 그 인식이 그냥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전 청년으로서 저는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 이상을 해 나갈 거고 청년들 채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인식을 가야 되는데 한번 취약계층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약자로 이제 인식이 되고 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핸디캡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단지 청년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식과 동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저는 듭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사실 벨기에에서도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크린 걷어내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뽑힌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에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제도가 없었어도 어차피 뽑혔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낙인 효과가 되게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뽑힐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낙인 효과만 안고 가는 그런 뭐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기본권을 논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다소 만약에 사회적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게 공익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그런 신입 채용 같은 공채 공고들 본다면은 아예 뭐 공고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언론사, 뭐 주요 금융기관조차도 한 분기에 뭐 10명 이하의 그런 정말 소수의 인원만을 채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사실 원래 그 자리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게 현 사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바라봐주고 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두가 경력을 요구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늘 항상 첫 번째 직장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항상 경력이 있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는 뭐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할당제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용할 때 무작정 아무 기준도 두면 안 되고 뭐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저희가 할당제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성 할당제거든요. 여성 할당제인데 지금이야 뭐 워낙 여풍 현상이 거세지만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인식적으로
남성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직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명백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할당제를 적용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물론 뭐 구직자 중에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경력직은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를 바라봤을 때 기업이 언제까지나 선호하는 건 사실은 뭐 중장년층이 아니라 청년층이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쓰기에는 약간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게 할당제라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그 정도의 취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현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 청년이 취약계층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청년 고용 할당제 뭐랄까 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인턴을 채용하는데 경력자를 우대하거든요. 그런 공고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지표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아니 갓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이제 사회 경험을 하러 나가는 청년들한테 경력자를 우대해준다는 채용 공고가 서슴지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저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이런 중장기적인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사실은 불필요하게 되면 정리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노동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이러한 할당제 자체가 기업 노동법에 어떻게 보면 뭐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과 동시에 좀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신입사원을 저희가 청년들을 뽑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그런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그 회사의 좋은 성공 DNA를 계속 이식시켜주기 위해서 청년 때부터 뽑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직업 패러다임의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경력직 채용 전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인턴직에서 이제 경력직을 우대한다라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인턴 제도 역시도 아주 이제 편협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실제적인 인턴 생활을 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르바이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 경험을 대학 생활하는 동안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그대로 펼쳐나간다면 이런 할당제가 아니어도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실제로 경력직을 채용하면요. 비용이 연봉을 높게 주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켜도 되고요. 즉각적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경력직으로 계속해서 이직하는 거는 또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저는 사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신선한 피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직무에 투여 가능한 경력직을 단기간으로 채용을 하고 또 이들을 뭐 계약직이라든지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뭐 2, 3년 후에 또 내보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대학 졸업자들, 뭐 처음으로 이제 취업 시장이 뛰어드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어떤 특혜를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공통으로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고용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자리 안에서 너희들끼리 여기서 좀 더 쓰고 좀 더 빼고 사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실업 대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좀 더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할당제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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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탐지기가 네. 제대로 작동하고 확실하게, 있었는데. 야,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미국의 이제 IT 업체들이 만든 이제 싱귤러티 대학 이런 미래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들의 이 역량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백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달콤한 묘약 같은 청년 고용 할당제 결국 우리나라의 독이 될 것이다. 독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독이 된 것까지는 아니다. 네. 말이 길어. 똑같은 존재인가요? 네, 독인가 봐요. 독가 독버섯. 이제 뭐랄까 잘못 먹으면 독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제도가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 취지를 잘 살려준다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현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민간 기업은 청년 고용 문제에서 자유로워도 된다? 그건 아니죠. 자유롭진 않아요. 네. 그죠? 예.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왜냐면 민간 기업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에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써야지 그냥 할당제로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백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청년만 일어서면 된다. 아니다. 같은 기업, 정부, 청년 다 같이 노력해야죠. 저 마이크 떼주러 뛰게 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청년만 노력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네. 예.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재현 학생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청년 고용 할당제 민간 기업으로의 적용 확대 찬성팀의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청년층은 사회적으로 점점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채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년층을 감히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제 단순히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는 획기적으로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어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이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분 같은 것도 현재 가장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력직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마련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에게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인 역할을 물을 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 적용 찬성은 그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사실 청년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침체, 또 실업 위기가 구성원들 모두 함께 겪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청년이라고 해서 마냥 반갑게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할당제는 정해진 일자리 수 안에서 구직자들끼리만 그 방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실업 대책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제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극심한 고용 빙하기인 것 같습니다. 불어날 대로 불어난 그 청년 인력을 흡수할 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과 정책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저도 없네요. 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보다 청년들을 안정적인 삶으로 이끄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t you folks are away.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라진 기업들, 살아난 기업들. 우리나라의 혜태그룹이 대표적입니다. 혜태. 2005년에 크라운제과의 인수가 됐습니다. 4등 업체가 2등 업체를 인수한 기억이라서 그때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죠. 대우그룹, 대우그룹이 있습니다. 진짜 1997년 IMF 때 그 망하면서 가장 파장이 컸던 기업이죠. 그 이름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엄청 먹힌다고 그럽니다. 이게 쌀랑해요, 대우. 그렇지,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존슨이에요. 여기는 취업학개론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자, 존슨 씨. 아무래도 그렇지, 요즘에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기준이 어떤 복지와 근무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그 원인이, 요건이 바로 연봉이죠, 그렇죠?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글쓰기, 지원 동기다. 왜냐면은 돈 벌라고. 돈 이거를 벌라고. BGM. 그래서 돈 벌라고라는 이 네 글자를 500자로 늘려서 써야 되는 게 그렇죠. 지원 동기니까. 저희가 그 연봉 톱 10 기업들을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톱 10 첫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116이 아니라 11만 6,800달러. 지금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 초봉. 저희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도 이 정도 될까요? 됩니까? 자, 2위는 어디죠? 2위는 링크드인. 이야, 링크드인.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되게 뜨고 있는 스타트업, 이걸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은데 이미 뜬 스타트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1만 800달러. 그래서 1억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야, 대단하네.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그리고 구글이 3위, 애플은 7위,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 7,800만 원 정도로 삼성전자가 17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17위면 대단한 거죠. 국내 대기업 연봉도 꼽아봤는데 맞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톱 10. 자, 1위 현대자동차입니다. 6,100만 원. 공동 2위는 야, 이거 충격인데요. 우선 첫 번째 현대오일뱅크 5,8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자, 그다음 4위 광주은행 5,475만 원. 5위는 JB 전북은행 5,240만 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롯데 손해보험이 4,65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이할 만한 게 현대오일뱅크도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이고 그리고 이 만도 헬라 그룹도 그 한라 그룹이잖아. 한라 그룹이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차 그룹이 아니에요. 범현대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라 그룹도 보면은 여기도 범현대가입니다. 그 한라 그룹 그쵸, 회장이 그쵸. 정몽원 씨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딱 보니까 정몽 하니까 이게 이름이 딱 들어오잖아. 찾아보니까 그 정주영 회장님의 조카더라. 이 한라 그룹이 의외로 되게 괜찮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 그 한라 만도 붙은데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십시오. 뭐, 한라 세멘트. 한라 세멘트? 시멘트. 그리고 한라 스택폴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도 되게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범현대가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많이들 지원하십시오. 이 기업 쪽에서는 백두보다 한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연봉 얘기 드리니까 약간 위축되신 분들도 있고 저건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식들
또 그 자식의 자식들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면 남이지 뭐. 그렇죠. 남은 남이지만 평생 남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해.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 이 시간 저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 상담소. 전화 상담소. 전화 상담소.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면 그런 사연들을 뽑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해서 고민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고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읽어보죠. 네, 28살 고민남. 저를 위한 사연이니까 철수 씨가 좀 읽어주시죠. 아, 그래요.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학창 시절 즐겨 듣던 라디오에도 사연 한번 보내지 않던 저인데 두 분의 방송을 본 후로 사연을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28의 삶을 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죠. 저의 고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학 때 만난 커플입니다. 만난 지 횟수로 7년째이고요. 작년까진 괜찮더니 올해 들어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자주 꺼내네요. 얼마 전엔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 없냐면서 울기까지 했고요. 아이고. 당연히 저도 이 친구와 결혼을 확실하며 만나고는 있지만 결혼 이야기 앞에선 작아지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하반기 공채 준비하는 취준생이고 모아둔 돈은커녕 그만해. 너무 슬퍼. 학자금 대출비만 줄줄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들어보니 잔슨 씨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 필요한 조언도 부탁드려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앞에 김중배 다이아가 나타날까도 걱정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존슨 씨를 직접 옆에서 지켜본 입장이잖아요. 진짜 존슨 씨가 이거 보낸 거 아닌가요? 사연 너무 안 들어와서? 과거에 제가 보냈나?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과거의 나라면은 꼭 들어줘. 지금 헤어지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 귀염둥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헤어졌더라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쵸. 이 친구 여자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 그게 없네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이가 좀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나이가 28살이고 이 친구가 노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생이고 그럼 취업하고 결혼을 하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인데. 근데 아마 대학교에서 만났다는 거 보니까 비슷한 연배일 것 같긴 한데 아니 교수님일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당장 결혼해야죠.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게요. 걸까요? 자기가 이어나갈 수도 있는데.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귀염둥아 그때 왜 그랬니? 아니 그리고 진짜 지금 당장 이 남자가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결혼하면 집 구하기도 힘들고 대출도 어렵고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게 계속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일자리 안정적인 거 찾을 때까지만이라 좀 기다려줘라 그러는데 그렇죠. 막무가내로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야. 불안해서 그런가? 뭐 그런가 봐.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아마 이 친구가 좀 잘난 친구가 아닌가 싶어. 아니 학자금 대출인데 무슨 잘난 친구야. 그래도 뭔가 서울대 출신이라던가 하버드 출신이라던가 이런 거지. 그래서 놓치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귀염둥이도 아마 저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결혼하자고 막 보채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같이 죽어보자라는 심정으로 결혼을 했죠. 죽어가고 있나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응? 이때 철수 씨가 증인서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사인까지 해드리고 했죠. 그래서 뭐 사실 결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혼이 또 중요한 스펙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치. 저는 결혼한 거를 이렇게 잘 써먹어가지고 면접 때 이게 얼마나 좋게 작용했습니까? 야, 이게 보통은 남자가 이렇게 붙잡거든요. 자기가 이제 붙잡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좀 안 돼도 제발 나랑 좀 결혼 좀 하자. 이런 경우 같으면은 김중배의 다이아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되게 철없는 여인상일 수가 있어. 현실 감각 없고 그냥 막 사랑이 되게 넘치는 여자일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떠날 거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제 경험상 봤을 때 뭐 그냥 결혼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존스 씨 그럼 한 줄 정리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를 위한 조언 한 줄.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동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혼하십시오. 선택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결혼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저 행복합니다. 이 친구를 보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맨날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화장을 떡 칠러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자, 아무튼 이 고민남께서도 충분히 어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오늘 조언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언이네요. 이분 정말 한번 뵙고 싶네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자, 아무튼 이 친구 말고도 이런 이성 문제, 아니면 진짜 취업 문제, 아니면 그 동성 간의 문제, 그런 문제들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존스 씨 준비되셨죠? 네. 자, 스탠바이 하나, 둘, 셋. 잠깐. 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생생한 경험담부터 실전에 필요한 정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라진 기업들. 살아난 기업들. 아,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뭐 IMF 때만은 아니지만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망하는 기업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쵸. 또 뜨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데 기업이 갑자기 망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망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명운이 닿은 거죠. 기업들이 갑자기 망하는 이유. 첫 번째, 리더의 고집 때문이다. 이게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오너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오너 아니면은 보통 CEO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리 보존하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너 기업, 오너 리스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선도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성공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맹목적으로 중시하고 다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포드사가 있는데, 이 T 모델에 대한 집착, 이 되게 멋있게 생긴 마차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 그건데 그게 엄청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포드 아저씨가 그게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그것만 주구장창 생산을 하다 보니까 GM이 이렇게 막 모델 다양화를 하는 거를 못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2위에 머물렀다. 근데 이거 사례로 들기엔 너무 옛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또. 이게 김중배의 다이아랑 더불어가지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수익을 쫓다가 경영의 본질을 잃다. 그래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익 창출 자체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죠? 이건 또 GM이네요. 그럼 포드가 또 살아났겠네. 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새로 취임한 회장 로저 스미스 회장이 소비자 지향의 전략을 접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침을 택했다가 경영 악화에 처했다. 자, 세 번째는 과거의 향수가 미래의 도약을 저해. 미련 많은 기업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집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어떤 그런 실행 노력을 게을리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이런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경우가 가장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그 노키아가 있죠. 어떤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고 자신들이 잘 나가는
어떤 투지폰 사업에 몰빵을 하다가 그렇죠. 결국엔 그 아이폰, 뭐 삼성 뭐 이런 데 밀려서 역사의 뒤행길로 사라지다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요즘에 다시 어떤 부활의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뭘로 이렇게 부활하려고 그러는가? 그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직 굳건히 버티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혜태그룹이 대표적입니다. 아, 혜태. 혜태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라도. 그렇죠. 그렇죠. 공장이요. 45년 해방과 동시에 창업을 한 혜태제과. 그래가지고 첫 제품인 영양갱이 아직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해요. 80%. 굉장히 영양갱이 진짜 아니, 근데 양갱을 얘네 말고 누가 만들겠어? 뭐 있어? 먹나요, 누가?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먹고 안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양갱 아직 많이 먹죠. 양갱이 몸에 엄청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엄청 달아요. 절대 먹지 마. 아니, 건강한 사람 먹어도 되는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당뇨병 걸린 사람. 저는 혈당이 낮아가지고 많이 많이 먹고 드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967년에 영등포에 그 당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자 공장을 세웠고. 아씨, 여기 양평동 아직도 있어. 여기 양평동 앞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선유도역 바로 앞이에요. 여기 지나가면 아직도 그 자일리톨 냄새가 나. 그래요? 그래서 땅값이 싸. 자일리톨 묻었나 땅에? 아니, 계속 자일리톨 생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 싼 거야. 교통도 좋고 거기 혜태자가 그 본사도 있고. 그럼 거기가 좀 잘못됐다. 하세요. 이거 다 잘라주세요. 이거 롯데제가요. 그래서 혜태제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브라보콘, 에이스크래커, 맛동산 이게 진짜 맛없어. 이거 먹으면 입천장 다 털려요. 할머니들이 진짜 좋아하잖아. 그쵸. 이렇게 딱딱한 걸 할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그 도전 정신 때문인가 봐. 그걸 이렇게 잇몸으로. 하나 드시는데 엄청 오래 드시잖아. 그리고 홈런볼 맛있지. OES 등의 베스트셀러를 내놓으면서 국민과자를 많이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2005년에 크라운 제과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등 업체가 2등 업체를 인수한 기억이라서 그때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또 다시 이제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을 제치고 다시 제과업계 2위를 탈환했고. 최근에 OS 같은 경우에도 또 잘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바나나 맛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몽쉘통통. OS도 있어요. 초코파이. OS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로 소개해주고 싶은 기업은 바로 진로그룹입니다. 진로그룹 저희랑 굉장히 밀접한 그룹이죠. 그렇죠. 자, 1924년 세워진 진천 양조상에서 출발한 주류 업체인데요. 자, 이게 92년에는 자회사 진로 쿠어스 맥주를 세우고, 쿠어스가 그 미국 맥주죠. 쿠어스. 뭔지 알죠? 그다음 카스를 출시하면서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야, 이게 두산의 오브 맥주가 그다음에 소주, 그린 소주를 내면서 맞불을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로그룹이 계열사 확정을 무리하게 하면서 경영난에 빠져서 부도 내고, 그다음에 2005년에 하이트 맥주가 진로 소주를 인수하는, 이때 말이 많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게 되는 건가 싶어. 그러니까 그쵸? 이게 SK가 KT를 인수한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점 방지법 뭐 그런 거에 저촉이 안 되나? 이게 주종은 다른데 맥주 회사, 그러니까 어떤 소주 회사 주종은 좀 그리고 다르긴 했지만, 당시에는 같이 이렇게 진출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맥주 업계 1위였죠. 그렇죠. 1위였는데 그 어쨌든 맥주 1위가 소주 1위를 인수한. 그래서 아마 신기했던 게 2005년 4월에 인수를 했는데 9월에 진로가 법정 관리를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하이트가 공격적으로 또 영업을 풀어나간 이유도 있을 테고, 아무튼 운영을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게 이 부도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새로운 어떤 소주 시장의 어떤 변화를 어떤 주도한 그런 게 진로의 어떤 공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두꺼비 진로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병따개를 따는 아니 요즘 친구들은 몰라. 참이슬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된 게 그쵸. 아닙니다. 근데 예전엔 진짜 진로라고 해가지고 그 두꺼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참이슬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그 그렇습니다. 참징자에 이제 이슬 그렇죠, 노자 써서 그렇죠. 원래는 그 한자도 같이 써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참이슬만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예전에 되게 독했던 소주 시장을 약간 순화된 소주 시장을 이끌고, 최근에 어떤 그 리큐르 소주라 그러나 그런 게 좀
그런데 또 노력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변화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기했던 게 이게 위스키나 보드카, 럼, 진 같은 어떤 그런 증류주에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판매량으로 2001년부터 전 세계 증류주 판매량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게 230억 병이 팔렸는데 이게 국내 성인 3,500만 명 기준으로 이게 한 명당 참이슬 657병을 마셨거든요. 저희 이게 평균이니까 저희는 이거보다 좀 더 마시겠죠? 전 청아 마셔요, 청아. 근데 그것도 진로에서 나오는 거니까. 진로 포도주도 좋아하죠. 아, 진로 포도주 괜찮지. 2,000원짜리고 그 뭐야 도수가 10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소주보다 머리가 더 아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돈 없는 취준생들 그걸로 한번 드십시오. 머리 아프고 싶은 날. 그리고 크기도 엄청 커.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이트 얘기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하이트라는 게 그 예전에 일본이 일제가 세운 조선 맥주가 이제 그 원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선 맥주가 크라운 맥주로 바꾸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오비 맥주가 아 맞다. 예전에 크라운 맥주도 있었죠. 그렇죠. 오비 맥주가 이제 그 오리엔탈 브루어리잖아. 동양 맥주. 이게 항상 1위라니까 이제 크라운 맥주는 항상 2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라운 맥주를 아예 버리고 하이트라는 그 사명을 써서 하이트 맥주를 출시한 거야. 근데 맛있다 이러면서 하이트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이트가 1위로 올라서고 오비가 만년 2위가 된 거죠. 그러다 2000년대 중후반에 다시 한번 이제 카스로 오비가 다시 1위로 올라서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재밌어요. 네, 그래 재밌네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혜태그룹이랑 진로그룹은 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기업도 있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몰라요? 한보 정말 괜찮은 기업이었죠. 대우그룹 대우그룹이 있습니다. 이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진짜 1997년 IMF 때 그 망하면서 가장 파장이 컸던 기업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상으로 따지면 뭐 SK 정도가 부도난 게 아닌가. 뭐 그 정도의 파장이었는데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 계열사들이 몇몇을 보면 진짜 그때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 아직 그 대우라는 그 이름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엄청 먹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막 포스코랑 롯데 같은 데서 롯데랑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이렇게 껴가지고 그 베트남에다가 호텔을 짓는데 그 호텔 이름을 굳이 대우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쌀랑해요 대우. 그렇죠. 잘하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쌀랑해요 대우. 네, 그래가지고 이 대우라는 네임밸류는 아직도 막 센 거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 김우중 회장이 지금 추징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걸 왜 아니, 제가 얘기해야 되죠? 한 10몇 조 되더라고. 18조인가. 그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요새 서울역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있대. 아 맞아, 저 그 기사 본 거 같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추징금 이렇게 엄청 써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아무 저지 서울역 없이. 앞에 연세 빌딩 있잖아. 예. 웃긴 게 그게 원래 대우 빌딩이었어. 연세 빌딩이라고 있거든. 연세 재단 빌딩. 그게 원래 대우가 연세 되게 큰 후원자였어요. 그렇죠. 후원자였는데 연세가 이제 돈을 주긴 했는데 대우가 후원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연세가 깡패처럼 그냥 그 건물을 점거했다 그러더라고. 이 건물이라도 줘 이렇게 해서 점거한 게 바로 그 건물이고. 대우 재밌는 기업이죠. 탱크주의. 뭐? 탱크주의. 아 그렇죠. 탱크. 그 김우중 씨가 탱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도저. 그리고 정주영 씨는 손수레. 뭐 그 정도가 있죠. 자, 아니 최근에 또 그 미국 대선 그 주자로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트럼프랑 또 대우와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가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막 돈 없을 때 엄청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트럼프를 위해서 호텔을 지은 거야. 뉴욕에다가.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고맙다는 의미에서 트럼프월드라는 자기 그거를 한국에다 맞아. 지었어. 맞아. 본 거 같아. 그게 여의도에 트럼프월드가 있고 그게 용산에 진짜 트럼프월드가 트럼프 있고. 거잖아요. 맞아. 어. 그 미국에도 있죠. 트럼프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그냥 지어준 거야. 대우에서. 아무튼 이런 인연도 있고 그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기업이었다. 뭐 이런 말.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김우중 씨 추징금 이렇게 갚아줄라나? 뉴욕으로 출퇴근하겠죠. 자, 그다음 기사회생한 기업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첫 번째로
생명을 잃을 뻔하다 다시 일어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웅진그룹. 야, 이 웅진그룹 재밌죠? 그러니까 웅진 진짜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쵸? 또 살아났습니다. 웅진그룹 같은 경우가 이 지주회사가 웅진홀딩스죠. 이게 법정 관리를 조기 졸업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제 2012년 10월에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에 극동건설, 문어발식, 뱁새 가랑이 찢어진 웅진홀딩스가 진짜 이 1조 5천억이 넘는 부채 가운데 80%를 갚으면서 기사회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조기 졸업했다고 봐야 될지 이게 그냥 알짜 계열사들을 확 매각해버려가지고 조기 졸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봐야 될지 남은 이제 앞으로 행보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웅진 그 윤 회장이 유명한데 이 영업맨으로 자기 활동할 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은 기네스에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성공한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자수성가한 회장들의 그러니까, 무서움. 그러니까 이게 웅진이 원래 유명한 게 그 정수기 사업. 웅진 출판 이게 거의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게 웃긴 게 그 극동건설을 인수를 한 거야. 그렇죠. 이때 사람들이 다 웃긴 거 아니 무슨 출판사 그 문제집 팔던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사냐고 이러면서. 그래.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건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게 맞아, 마지막인 맞아. 것 같아. 그 진로 같은 경우도 건설사 이렇게 먹으려고 막 문어발 치다가 그런 거고 이 문어발 치다? 문어발 치다. 문어발 치다.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문어발 치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말한 대로 이 방문 판매로 되게 유명한 이 회장님 자체가 방문 판매로 유명한데 그거를 특화시킨 게 웅진 코웨이였습니다. 웅진 코웨이 즉 정수기 사업을 하는데 그 이 정수기 아줌마들 있잖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아줌마들. 그게 진짜 엄청난 가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안이랑 이렇게 좀 유대를 쌓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방문 판매하면서 뭐 사모님 이런 것도 드셔보시죠. 아니면 뭐 이런 백과사전 한번 보시죠. 이런 게 진짜 굉장한 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장 이 매각할 때 이 피눈물을 흘렸던 게 이 웅진 코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정 관리 벗어난 게 아닌 게 그래, 웅진을 이제 뭐- 코웨이를 팔았다는 거는 지금 앞으로 돈을 뭘로 벌겠다는 거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학습지 있나? 빨간 펜. 웅진 출판은 아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웅진 출판이 남았으니까 이제 아마 회장님이 다시 일선에 복귀하셔가지고 그렇죠. 또 방문 판매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 기네스 기록을 또 경신하시는 거지? 아니 약간 도전을 위한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야, 말 잘하네. 아니 그럼요. 자, 다음 기업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여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하이닉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위기를 겪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마불사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대마도 죽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결론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겁니까? 인크루팅 기업 관련.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필감하십시오. 필감 그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중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오늘도 하염없이 노트북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다고 경험 없다고 포기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취준생의 든든한 멘토, 그 헤드헌팅 전문 기업의 대표님이신 최현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DIY 자기소개서 코너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앞으로 시청자가 보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멘토님과 함께 철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자 한 분의 이력부터 자기소개서, 또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만날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력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너를 너를 보여줘. 자,
자, 오늘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정 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그렇죠. 보겠습니다. 좋네요. 프로필을 제가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자, 남성분이시고요. 남성분. 취미와 특기는 축구, 자전거 타기. 신체 조건이 좋아요. 네, 경력은 2014년에 수학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나 봐요. 강사님. 그리고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네. 학점은 3.17점. 이럴 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생일인가요? 네.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는 네. 2014년에 정부의 녹색기술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네.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했었네요. 네. 자격증으로는 네. 한국사 검정시험 2급과 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네요. 오, 신기하네, 배. 근데 운전면허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이따가 알아보도록 다 하죠. 갖고 있는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환 씨가 촉이 네,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지원자 어떤지 좀 촉이 오나요? 일단은 전기전자공학부이다 보니까 뭔가 전구도 좀 잘 갈고 뭐 뜯어보고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생각에는 네. 취미랑 특기가 이제 축구랑 자전거 타기잖아요. 이 프로필을 봐서는 운동을 좀 좋아할 것 같고 네. 왠지 좀 식스팩이 있을 것 같고 예. 아마도 좀 하석진 씨를 닮은 공대 오빠?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제 취미랑 특기가 네. 축구랑 자전거인데요. 거짓말. 일단은 뭐 환경보호 캠페인도 좀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격이 좀 꼼꼼해 보이고 뭔가 분리수거도 좀 잘할 것 같고 굉장히 네. 사회적인 그런 뭔가 책임감이나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꼼꼼하지 않으면 이런 걸 잘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희 멘토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멘토님 어떤 부분 좀 인상 깊게 보셨나요? 이제 두 MC님께서 좋은 점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방송이라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네. 3.17 학점의 축구랑 자전거 타기면은 네. 놀았던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험 기간에 축구하고 네. 시험 전날 자전거 탔던 분이에요. 아, 그 그리고 정도군요. 녹색기술센터 후원을 받아 네.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이거는 참 제가 이런 경력은 처음 봅니다. 사실은 녹색기술센터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있어요. 근데 후원을 받아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했다. 사실은 전공이 이제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간 것이 네. 이분에게는 거의 신의 한 수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분은 한국전력의 이제 송배전 직무 지원자인데 네. 지방 근무로 갈 확률도 있고 전형적인 공대생 남자 스펙인데 궁금한 거는 병역이 만약에 여기서 장교 출신이라면 네. 스펙이 굉장히 올라가요. 장교는. 네. 근데 병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씀드리자면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네. 면접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은 많이 활동도 많이 하고 분명히 잘 노시는 아까 그 하석진 닮은 오빠가 아니라 유재환 씨 닮은 공대 형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축구 자전거 좋아한다니까요. 면접 때 굉장히 어필이 알겠습니다. 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좀 학점을 보면 3.17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높죠. 보면은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이면 이제 한 학기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제가 듣기로 이공계 학생들은 좀 그 학점 전공 점수가 좋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고고 익선이라고 토익점 어학 점수와 다 학점은 높은데요. 높을수록 좋아요. 이분이 남은 학기에 이제 사계절이 부족한데 네. 계절이 많으면 계절 학기를 계속 들어서 높일 수가 있겠지만 네. 학점은 여기서 좀 투자를 많이 안 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즉 공사공단의 취업 준비를 잡으신 건 이분으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 학점이 낮은 거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공사처럼 어떤 학교에 대한 차별이 크게 없는 공사공단이나 이제 정부 산하기관 쪽에 네. 입사를 준비한다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공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공부하고 네. 그 공사에서 보는 인적성공사 공부를 한다면 면접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잘 볼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 그래도 우리 세 명 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3.17이라는 이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학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직접 보내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은 학점을 많이 본다는데 정말 학점이 중요할까요? 라고 이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줬어요. 예, 어떨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렇죠. 답을 드리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고민해도 되지만 바꿀 수 없는 뭐 성별, 병역 의무나 학교, 네. 학점, 네. 토익 점수 같은 건 바꿀 수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근데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업을 학점을 많이 본다는데 정말 학점이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본다고 해도 중요해요. 대학생으로서 학사건 초대절이건 간에 학점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다른 것에 투자를 해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꿀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그냥 마음은 편하게 그냥 포기하여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학점 관리 여신이 또 우리 보미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나 이 한 학기 남은 이 주인공에게 조금 학점 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나만의 그런 스킬들이 있다면 조금 베풀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 미담을 이제 생성한다 생각하시고. 저도 뭐 그렇게 네. 뭐 학점이 엄청 높진 않았지만 아, 그 높았죠. 그래도 좀 비법을 공유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결 관리. 네, 출결 관리만 기본적으로 잘해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파라디 출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거죠? 그 교수님께 한 수업당 네. 3번 이상 꼭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수업당 3번 이상. 네. 그러면은 나의 뭔가 어필.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께 제가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라고 네, 네. 하면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예. 학점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역시 보미 아나운서 이런 꿀팁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지 제가 진짜 가슴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일단 궁금해지는 게 오늘의 지원자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내심이 강한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운동도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수학 학원에서 이 학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아이들을 좀 상대한다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심이나 이런 어떤 그 참아가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융통성도 그렇고. 혹시 보미 씨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과외라던가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전혀 오. 없고 저는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사랑을 가르쳐 봤. 그렇군요. 네, 빨리 예. 멘토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소서에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자기소개서만 놓고 본다면은 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가 제 일단 조언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뭐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 시절 네네. 이런 쓰지 말고 그럼 뭐라고 쓸까요? 세븐일레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혹은 그렇죠. 수학학원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카운셀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필해야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인턴십은 도움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단어 하나로 이게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자기소개서만 놓고 본다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에피소드 중심으로 하는데 네. 수학학원에서 했던 일 중에 본인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게 어떤 거를 나한테 좀 사회적 내공을 쌓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격증 부분도 한번 볼까요? 한국사 검정시험 2급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 있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자격증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고민 함께 볼게요. 네. 이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2개 이상 있어야 서류를 통과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떨까요? 선생님? 취업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서류를 물론 가산점 포인트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2개 이상 있어야지만 통과가 된다. 뭐 1개가 있어야 된다. 4개가 있으면 유리하다.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네.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한국사 시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입사 준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죠. 종합 교양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 시험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를 통해서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듯이 네. 이분도 뭔가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뭐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든지. 혹시 공무원 준비를 살짝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수도. 공무원 준비에 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느끼기에도 이분이 사실은 이 전공을 했을 때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게 되게 의아했어요. 웬만하면 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이분이 다른 시험 준비를 했다는 걸로 유추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놀았다는 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네. 하나. 근데 저는 아주 놀았다는 사람 같아요. 느끼기는. 그러니까 축구랑 자전거 타기를 2개 좋아하는 거면은 네.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마지막 조언을 좀 짧게 드리자면은 네. 서류 통과와 자격증 개수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한국전력 한 군데만 봐야지 뭐 여기만 노려야지 그렇게 준비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폭넓게 준비를 하거든요. 보통 공사, 뭐 공단, 뭐 기업체도 같이 볼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지 통과된다 여기만 꽂혀서 준비하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해야 될 거는 한국전력이 목표라면은 한국전력에서 보는 그
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시험이 있어요. 네. 그걸 N으로 시작한 모 시험이 있는데 네. 그 시험 준비에 좀 올인을 하고 면접 스타디나 프레젠테이션 연습, 집단 토론 연습을 통해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격증 개수보다는 필기 시험과 면접 준비에 좀 더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재한 씨는 이력서에 적어야 한다면 자격증에 뭘 적을 것 같아요? 혹시 남들과 다른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전 자격증이 없어서 솔직히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자격증을 쓸 때 저희는 굉장히 좀 불리함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혹시 본피 씨는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네. 관련 자격증, 모스 마스터라 이야.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면서 네.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이야. 그 정도밖에 없네요. 저도 사실은. 아니요, 이 정도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프리미엄급입니까? 특히 모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유한 분들이 많이 아니에요. 부유해요? 시간 있으면 다 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되게 편협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예. 오늘의 주인공을 다시 돌아와서 네. 이분이 지원하는 곳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음. 재한 씨는 한국전력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한전이요. 네. 누진세. 누진세. 누진세 너무너무나 걱정돼서 에어컨을 잘 못 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요새 전력난이 또. 그거 낮춰줄 수 없는 거죠. 한번 재현 씨가 직접 부탁을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하면요. 이게 100대 기업 안에 속한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아, 정말요? 이 전 세계 100대 기업이 제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연하게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함전하면 정말 대기업이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렇지 않은 연봉에 그야말로 신의 직장, 신의 꿈의 직장. 직장으로 불리거든요. 저요. 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전에서 지난달 7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하반기 신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네. 한전에 입사 시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기업에서 지방 근무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방 생활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젊은 분들이 지금은 취업되면 어디든 근무지가 상관없다. 네. 인도를 가든 뭐 지방에 있건 울산에 있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 한전은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요. 네. 지방 근무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이별할 거 이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지방으로 가시도록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의 직장 우리나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뭐 요즘 신입으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커리어에 대해서 자기가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국전력에 입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롱런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다가 다른 기업으로 가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는데 일단은 필기가 어렵기로 굉장히 유명한 한전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한국전력에서 보는 필기 시험이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네. 범위가 없어요. 봄이요?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말고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해요. 방정식 시험 문제부터 방정식. 뭐 맞춤법, 상식 다 나옵니다. 그거를 왜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갖고 이제 센스나 소위 말하는 지능 지수, 인성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시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인데 그 시험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일할 인재를 놓치는 케이스도 있어요. 과학만으로 사람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면은 한국전력 시험 외적으로도 본인의 자기개발, 두뇌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잠시 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유료로 강의를 듣거나 그러기보다는 교재를 몇 권 사서 네. 잡지 보듯이 편하게 만화책 보듯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상생활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전에 지원하는 오늘의 지원자. 자소서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PR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지원자가 작성한 한국전력 자기소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항목이 있네요. 어떤 거죠?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어렵다 벌써.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렵게 잘 보이게 좋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입니까 했을 때 시간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제 질문에 답을 하신 거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분야에 필요한, 즉 예를 들면 뭐
내가 사무직에 지원했다. 네. 대졸 사무직이다. 사무직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본인이 받은 교육이나 네. 전문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위탁해서 받은 직업 교육이 있냐 그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써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그래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 특징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조언했던 건데 네. 모든 경험과 교육 내용을 자기가 지원한 희망하는 직무에 연결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진짜 아까처럼 스펙이 사실은 없는 분이거든요. 인턴십도 없고 기사 자격증도 없죠. 받았던 교육도 없고요. 뭐 녹색 단체에서 했던 문장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활동밖에. 근데 그분도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필할 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직무에 대한 능력을 지원 분야랑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한국 전략 무조건 직무 연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항목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원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기술하십시오. 또는 이제 경험을 기술할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 경험 또는 활동 내용, 이제 활동 결과에 대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있네요. 아, 어렵고 길어요. 이게 두세 번은 읽어봐야지 좀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멘토님 주인공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나요? 지금 그 주인공이 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거를 보면은 네.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 바이트를 너무 꽉 채웠어요. 그래서 소제목은 있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점자들이 소제목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장황한 글로 여기기 때문에 지루해요. 소제목을 좀 달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사실은 글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이 저는 딱 보고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거나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다 싶을 정도로 잘 썼어요. 문장이나 비문도 없고 문법, 맞춤법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기소개서 원하는 답이 반복적으로 해서 설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을 좀 간결하게 핵심만 쓰는 버릇이 좀 길렀으면 좋겠다. 네.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방송이라고 해서 굳이 제가 그 시청자들 위해서 잘 쓴 내용을 억지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썼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기업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때 좀 고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노렸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공기업은. 다른 데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이분이 공대생이잖아요. 네. 공대생분들이 좀 글 쓰는 게 아무래도 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특히 이 들었어요. 글자 수, 이 숫자에 갇혀서 실수를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 공대생분들뿐만 아니라 문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면 1500바이트면 1500바이트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700에서 1000바이트 정도 사이. 실제로 그 온라인으로 접수했을 때 저희가 헤드헌팅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듣는 얘기가 많은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꽉 채웠을 때 화면이. 끝에 막 물음표 같은 게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간격을 좀 공백을 끝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비유를 좀 해야겠죠,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두 분이 이제 뭐 카톡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길게 왔어요. 예, 굉장히 길게 어떤 왔어요. 요청사항이 왔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좀 숨이 막히잖아요. 어우, 네네. 그 짧게 핵심만 오는 게 좋죠. 예. 그 적절한 비유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흔한 실수가 공대생 분들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바람직하지 않은 컨셉으로 가는 경우가 맞춤법이 특히 많이 틀리는 게 뭐 아나운서로서와 로써 이런 거 틀리는 거. 그럼 진짜 어른들은 인상 써요. 굉장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못 쓸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네.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외래어의 남용,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모티콘 자기소개서 절대 쓰면 안 돼요. 자소서에 이모티콘을 쓰는 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귀엽네요. 이모티콘 그게 그 어떤 좀 예술적인 부분을 크리에이티브한 쪽을 강조하는 부분의 어떤 자유양식 자기소개서라면 이모티콘이나 뭐 그림 같은 것도 어필이 되는데 네. 한국전력 같은 데서 그랬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 일단 단락, 구분, 구성, 흐름, 맞춤법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소제목에 대해서는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소제목. 예,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거나 네. 핵심이 추려지기 때문에 소제목은 어필을 되게 하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선제 공격 같은 느낌이에요. 네. 소제목은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아까 재한 씨가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눈에 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중성, 군 제대 이후 수학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갓, 제가 맡은 반의 학생들은 집중을 잘 못하고 성취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중! 자, 줄지 말고. 자,
자, 원인을 분석해보니 한 반에 속한 학생들이라도 개개인 모두 학업 수준이 다르고 또 원하는 목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진도 등의 데이터를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이는 30점, 동희는 100점. 저 80점이라고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정리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다른 요구사항에 맞춘 최적화된 강의와 첨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재환이는 구구단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야? 동희는 틀린 문제 복습 위주로 굉장히 편파적이네요. 이런 학생 맞춤형으로 수업 방식을 바꾼 지 2달 후 학생 전원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10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와우! 이런 경험에서 저는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네네. 뭐 실제 충성 이런 건 저 자기소개서인 놀랐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내용은 특히 끝에 저는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나왔으면 사실은 그냥 수필인데 네. 수필과 자기소개의 차이는 자기를 어필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네. 자기의 일상을 쓰는 것은 수필. 자, 그래서 자기소개 내용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잘 쓴 점, 잘못된 점에서 수학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란 표현, 굳이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을 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이 네. 좋지. 예를 들면 굳이 시간제 강사라는 표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한 글자 한 글자 하더라도 그 본인의 포인트 점수가 쌓이는 시간과 맞아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면접관님들은 눈으로 보면서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간제 강사 이런 데서 눈이 끌려서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네.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단어에 대한 체인지만 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고칠 부분 저는 없다고 보고 예,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잘된 부분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경험을 자소서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얘들아 모여봐.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하자.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정부 녹색기술센터의 후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 정부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저희 배에 사업을 맡겼습니다. 참, 경험도 없는 핏덩이들이 이걸 할 수 있겠어. 저는 사업 총괄 책임자로서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다뤄봐야 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업을 정해진 기간 안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진행한다 라는 뚜렷한 비전을 팀원들에게 제시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짜요! 깜빡대! 파이팅!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밤을 지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는 팀원들의 불굴의 의지,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정부 담당자에게 감사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짝짝짝짝! 이 경험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 제시와 팀원들의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좀 에피소드를 좀 더 자세히 나열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멘토님이 그러네요.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제 멘트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죄송해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의 반복이고 재미가 없어요. 아까 수학 강사, 수학 선생님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보면서 그냥 좋은 말의 반복 그리고 바람직한 단어, 네. 틀린 문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환경 관련된 이쪽에 자기가 왜 시작을 했는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후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했었다부터 나와서 네. 거기서부터 제가 좀 퀘스천 마크가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재는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면 자기소개서가 빵점이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면접에서는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걸 보고 내용은 관심이 없고 왜 녹색기술센터 후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한 이 동아리에 왜 활동을 했냐, 어떤 마음으로 네.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마 막힐 거예요, 분명히. 네. 이 자기소개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소명의식과 마인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특급 처방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이잖아요. 네. 어느 분식집게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C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 물론 저희가 최원석 네. 멘토님처럼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미 씨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저부터 할게요. 네.
소제목을 카피라이터처럼 써라. 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뭐 굉장히 좋은데 소제목이 지금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어허. 네, 이 소제목 주목받는 소제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재한 씨는요? 저는요, 다음 내용이 상상되도록 써라입니다. 이 미드를 보시면은 딱 끝날 때쯤 시점에 다음화가 너무 그립고 너무 재밌게 그게 딱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 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재미없게 모든 내용이 딱 마무리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흥미롭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계속하는 말이지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담당자들의 그 관심을 끌어일으킬 수 있도록 흥미로운 단어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처방전이 더 도움이 됐는지 멘토님께 한번 평가를 들어볼까요? 이거 우리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떨리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러니까 비겼습니다. 비겼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재미 있어야 돼요. 읽는 사람도 예. 기계가 아니라 네.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제목 어필 중요합니다. 거기서 선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방을 네. 날려야 돼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네. 분이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멘토님께서 평화주의 자세요. 그렇죠. 저희가 싸울까봐. 맞아요. 공평하게 싸우면 또 기가 막히게 싸우는 여자가. 이겨야지 그 싸움 죄송합니다. 손이 또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까지 확실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멘토님께서 직접 예상 질문을 뽑아 오셨다고요? 네, 이 정도 스펙이면은 대기업에 입사가 가능하십니다. 공대생이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공기업, 공사 그 중에서도 한국전력에 입사하고 싶은지 그 솔직한 이유를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첫 제가 번째 먼저 질문이에요. 다시 볼게요. 하세요, 네네. 제가 알기로 한전이 10년 만에 흑자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흑자가 난 이유가 한전의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올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니까 흑자가 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입사를 해서 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활용해서 정말 흑자를 많이 나서 우리나라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야. 예, 이분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실제 한국전력 면접 때 꼭 이렇게 답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베스트 답변. 예, 맞습니다. 예. 와. 역시 본인 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네. 거의 좋은 시력에 가까울 정도로 낮습니다. 공무 시력. 예, 그죠? 그렇죠. 네. 3.17로 기억하는데 네. 학점이 이렇게 낮은 대신에 무엇을 얻었는가 학창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체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 타기에 조금 더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운동선수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어떤 일을 하려면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해서 제 체력을 길러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배전 업무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육체적인 어떠한 일이 좀 노동이 생각되는 그런 직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만큼은 일단은 저희 체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운동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지방에서. 그 운전하기보다는 그 전기 자전거 생산하는 거요? 타고 예, 이동을 많이 한다고들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좀 어필을 하는 쪽으로 얘기했으면은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식이군요. 이런 예.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답변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두 분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네. 윗선에다 부탁을 드려서 두 분 다 채용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면접관이 말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면접에 정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면접에 정답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잖아요. 2는 정답이죠. 근데 1 더하기 1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 생각에 10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만 하면은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어필을 잘하셨고 채용 인원이 한 명이라도 늘려서라도 둘 다 채용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구직자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야, 혹시 이 우리의 답변이 구직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